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대한민국.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과학기술이 있었다. 1960년대 과학기술을 양성하겠다는 의지로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 개발은 성장을 이끌었고 창조 경제의 밑거름이 됐다. 광복 70년, 경제 강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끈 원동력, 과학기술의 발자취를 짚어본다.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든 과학적 성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는 광복 70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이끈 과학기술 대표 성과 70선을 선정했다. 대한민국 과학창의축제는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축제입니다. 올해는 광복 70년을 맞아가지고서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의미 있는 행사로 준비를 했습니다. 광복 70년, 그리고 과학 70년. 1975년 첫 생산한 국산차 1호 포니는 우리나라를 세계 16번째 자동차 개발국에 올려놨다. 윤덕중의 대동맥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준공을 보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는 12시간 거리를 5시간으로 줄이며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D램 반도체 기술은 1993년 당시 83억 달러 수출이라는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다. 광복 후 과학기술은 하나둘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다. 광복 당시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거의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냐면, 이제 뭐 과학기술 인프라 이런 면에서는 거의 세계 10위권에 들고요. 특허나 논문 생산, 뭐 이런 그 과학기술의 어떤 지식 활동의 성과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그 높게는 세계 10위권, 이제 조금 처지는 분야 같은 경우 세계 20위권 내에 머무를 정도로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큰 기대 속에 건설 중이던 호남 비료 공장이 눈에 띄는 성장 중 하나는 중화학공업에 있었다. 당시 정부는 노동 집약적 사업인 경공업으로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1970년대 철강, 비철금, 기계, 조선, 전자, 화학 등 6대 분야를 전략 사업으로 선정하여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시작했다. 중화학공업은 내수와 수출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1964년 수출 1억 달러에서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내며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선진산업 구조로 변화했다. 아무것도 없던 빈민국에서 세계 13위 경제 강국의 원동력이 된 과학기술. 당시 성과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을 말해준다. 먹고 살기 급급했던 우리나라 과학은 1960년대까지 농림과 산림, 작물과 섬유 등의 과학기술이 주를 이뤘다. 1970년대와 80년대는 산업 근대화로 기계와 화학, 전자 등의 과학기술이 주를 이뤘고, 이후 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며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수준의 과학기술이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먹고 사는 문제도 다른 방향으로 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 과학기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보건, 건강 문제나 또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데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 70년,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킨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 5가 정답입니다. 4번, 6번, 10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분의 1이다. 5가 정답입니다. 이제는 관심과 호기심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 시작했다. 함께 참여하고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통해 미래 과학 30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는 것이다. 다양한 아이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인터넷 방송 생중계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창작이나 창작물, 창작자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송을 보면서 궁금한 점은 이제 이렇게 글을 올리거나 채팅을 치면은 저희 아나운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아서 또 답변을 듣고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참여 또한 적극적이다. 어디 갔지? 눈 잃어버렸어. 굉장히 동물 같았죠 이게. 그냥 딱 할 때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정말 자 이런 식으로 로프 끝이 내실 때 잘 묶고 자, 보이죠? 끝이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죠? 네 개. 자, 하면 이 친구가 끝이 사라져. 둘 하면 매듭이 사라져. 셋 하면 네가 사라져요. 야! 과학에 대한 흥미도 한층 높아졌다. 없어도 발사는 가능하지만 교준을 하기 위해서 연결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저 사람 맞추려 한 거 나 알아. 시작. 불과 70년 전 과학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과학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말 과학을 정말 재밌게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어린이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과학이 정말 재밌구나. 우리 교과서 배운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거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상상을 창작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과학이 친근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 알고리즘이요? 적외선 센서로 검은색 라인을 인식한 다음에 전체 맵을 탐색하고 다시 돌아올 때 왼쪽으로 빠지는 길이나 바깥쪽으로 빠지는 길을 무시하고 최단 거리로 돌아오는 로봇입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 우리가 과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싹트기 시작한 건 1960년대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1966년, 67년, 그러니까 60년대 중반 정도의 시기부터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은 그 과학기술 활동 자체가 그 전에 없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선진국과 같은 그런 현대적인 과학기술 그 연구개발 시스템이 언제 만들어졌냐의 질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과학활동이라는 게 이제 개인이 혼자 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어떤 그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그런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한 때가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961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산업화가 필요했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주목했고 1960년대 산업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에 적극 투자를 시작했다. (1962년)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 이는 과학기술 연구와 교육, 법 제정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체계화 시스템은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의 원형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전자, 기계, 조선, 화학 등의 분야에서 활약해온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과학기술 구축을 위해 설립돼 기초과학과 개발 연구 등을 담당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시작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있었다. 키스트는 1966년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연구소다. 설립 당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키스트 설립 동기가 월남전에 한국군이 파병이 돼가지고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박미시에 그때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무슨 선물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미국 정부에서는 학교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공업연구소를 하나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태동이 돼가지고 준비가 돼서 설립이 된 게 66년입니다. 박 대통령 내부는 백악관으로 존슨 대통령을 예방하고 최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린든 존슨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성명에는 우리나라 종합연구기관 설립을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미국은 자금과 인력, 노하우를 제공했고 이듬해인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인 키스트가 설립됐다. 우리가 먹고 살기 없지 않습니까? 산업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으로서 우리가 살려면은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근데 산업체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공업연구소를 해가지고 두뇌를 모아서 산업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산업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그 일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공업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으로 키스트 설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기술 합니다만은 그때 과학은 없었습니다. 기술만이 우선 해야 된다 하는 우선순위 제1호가 기술, 특히 산업기술이었죠. 현재 2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모인 종합연구소로 발전한 키스트는 1966년 단 18명의 과학자로 시작했다. 국외 한인 엔지니어와 공학자 등 과학자들이 유치되어 왔고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산업 계획이 펼쳐졌다.
뭐랄까 일종의 애국심이죠. 내 한국에 나가서 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얘기로는 굉장히 그 초창기에 키스트 과학자들이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보다 봉급이 300억, 아파트. 그때는 또 한국에 아파트라는 것도 없었어요. 아파트 저 구내에다가 줘서 해줬고, 뭐 전부하고 자녀들 뭐 이 교육하는 것도 다 돌봐주고 의료보험도 줬는데 사실은 그 미국에서 받던 월급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한국에 못 살았죠. 그렇지만 한국에 오게 되면은 대학 교수 월급의 3배였으니까 그런 조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 나가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뭐를 좀 이바지해보자 하는 그 뜻으로 왔지 잘 살라고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산 15,000톤 규모의 알루미늄 제련 공장이 울산에 세워졌습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졌고 여기에 과학자들의 노력 또한 더해졌다. 조선, 자동차, 화학공업 육성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과학기술 발전에 앞장선 키스트. 네, 키스트는 1966년에 국내 최초의 정부 출연 연구소로서 설립된 이래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그 연구 방향 및 역할을 바꾸어 왔습니다. 산업화가 태동되던 60, 70년대에는 국가 산업화의 밑그림을 그리는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서 철강, 자동차, 화학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를 했고요. 그 뒤 80년대, 9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로서 급속 성장을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선진 기술을 수입해서 재가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체에 보급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원천 기초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키스트는 광복 70년 주요 과학기술에서도 시대별로 성과를 나타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로 인정받았다.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다. 예, 저희 키스트 연구 결과로는 7가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미니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세종 1호 컴퓨터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비디오 테이프의 원재료가 되는 폴리에스터 필름, 그리고 광통신을 하기 위한 광섬유, 그 다음에 냉매를 개발했는데 CFC 제조 공정을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근데 강도가 아주 센 아라미드 섬유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것 외에도 공업용 다이아몬드하고 특히 대형 운동 시합에서 많이 활용되는 도핑 컨트롤 기술이 저희 키스트에서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성과 중 하나인 세종 1호 컴퓨터는 1973년 완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컴퓨터다. 컴퓨터의 중요성은 인식했지만 컴퓨터는 우리에게 생소한 분야였다. 예, 세계적으로 이제 컴퓨터는 최초에는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IBM에서 계산기를 만들어서 이제 상점에서 계산하는 거 하다가 그다음에 진화해가지고 그 ENIAC이라는 진공광식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이제 발전이 돼 왔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시작했고 그 이제 시발은 그 IBM에서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최초의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거가 1967년도 6월 23일 우리나라 조사통계국에 인구를 이제 조사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내무부 산하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커팅식도 하고 그다음에 인천 항우로에서 들어왔는데 컴퓨터가 생소하기만 했던 그 시기. 우리의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와 함께 메모콜이라는 암호로
세종 1호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예산을 짜고 경제개발을 세우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국가 병력대기를 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발전이 이제 공장 세우는데 중요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 정책을 펴는 데는 컴퓨터가 중요해가지고 그때 이제 키스트 우리 과학기술원 그 산하에 하나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세종 1호 개발은 산업 발전이 아닌 대통령의 도청을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했다. 통신 제어용 소프트웨어 개발이 먼저 시작됐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하드웨어 개발까지 이어졌다. 예, 최초의 미니 컴퓨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종 1호 컴퓨터에서 가만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73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76년도에 마쳤는데, 이것은 범용 미니 컴퓨터의 기능도 물론 있지만 그 당시에 전자교환기 기능을 할 수 있는 컴퓨터였습니다. 개발된 비화를 좀 들여다보자면 그 당시에 우리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 전화선을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 컴퓨터를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기능을 구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종 1호는 당시 미국이 생산한 노바 01의 사양과 기능을 복제한 일종의 호환 컴퓨터지만 1KB D램 메모리를 사용해 처리 속도를 크게 개선한 우리의 독자적인 설계가 반영됐다. 노바 01은 범용 컴퓨터이고 세종 1호는 내장 컴퓨터, 즉 특수 컴퓨터입니다. 자체로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종 1호를 내장한 전자교환기는 삼성에서 수출을 할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였습니다. 후에 국산 전자교환기 개발의 모태가 되었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통신연맹을 이룩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종 1호 컴퓨터의 개발은 지금의 양자 컴퓨터 연구에 초석이 됐다. 키스트 양자정보연구단에서는 현재 양자 컴퓨터와 양자 암호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양자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됐다.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들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클래시컬한 어떤 컴퓨터들은 어떻게 만들면 된다. CPU가 있고 하드디스크가 있고 램이 있고 이렇게 딱 정해진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 그렇게 정해진 틀이 없고요. 또 하나는 그럼 양자 컴퓨터를 뭐를 가지고 구현할 것이냐. 이것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왕자를 이용한, 포톤을 이용한 그런 컴퓨터를 만드는 거에 대한 기초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모태로 설립 이후 경제적 파급 효과만 무려 600조 원에 달하는 키스트. 현재는 세종 1호 컴퓨터에 이어 미래 산업의 근간이 될 과학기술과 양자 컴퓨터 최초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키스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컴퓨터인 세종 1호가 개발된 그 선배님들의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키스트에서 양자 컴퓨터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과학기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것 또한 과학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최초의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키스트의 역할과 활약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출연연구소로서 키스트의 역할은 그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 같은 국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연구를 주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키스트는 정부 출연 연구소 중에서 국내 유일의 종합연구소입니다. 따라서 다른 연구소가 갖지 못하는 여러 분야의 연구조가 모여서 연구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린다면 요사이 화두인 융복합 연구 수행에 있어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대학이 하기 힘든 대규모의 융복합 연구 성과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연구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키스트에 이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 과학기술처를 비롯해 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설립이 이어지며 과학기술 발전에 속도가 붙었다. 80년대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전자산업 같은 것들이 부상을 하잖아요. 그때도 이제 과학기술이 그런 부문에서 굉장히 빠르게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습득한 정보들과 지식들을 산업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198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는 항공우주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선진국에 비해 늦은 출발이었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도 후발주자에 속했다.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에 설립이 됐죠. 그래서 우리 키스트가 1996년에 설립이 돼서 키스트보다도 약 23년 정도 늦게, 대전에 내려온 이제 다른 연구원들보다도 약 한 10여 년 늦게 출범을 했는데, 우리가 출범하면서 당시 이제 외국 우주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일본까지 분석을 해봤더니 그런 나라들보다 50년, 40년 늦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 고심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우주 선진국 대열에 언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항공우주 기술 개발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1992년 8월) 남미 프랑스 기지에서 발사된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 다음 해인 1993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과학로켓 KSR 1호의 첫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연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액체추진 과학로켓, 천리안 위성 발사 등을 성공시키며 국내 항공우주 기술을 성장시켰고 발사체 기술 개발은 계속 진행됐다. 사실 이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착수한 것이 좀 늦은 편입니다, 사실은.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1990년대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꽤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20여 년 정도 우주 개발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인공위성 분야는 세계 한 10위권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주 발사체는 굳이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스페이스 클럽 가입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그것이 어디 국제 공인기구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략 한 세계 11위권 이렇게 정도로 지금 평가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02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의미 있는 개발 계획을 시작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목표로
위성 발사체 개발 계획을 확정한 건데, 이 발사체 이름이 나로호다. 바람과 달리 2009년과 2010년 나로호 발사는 연이어 실패했다. 그리고 2013년 1월 나로호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으로 올라섰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그 자동차에도 우리 엔진이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뭐랄까 전투기라고 하나요? 그 제공호라고 하는 그 전투기에도 우리 엔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역사적 가치를 저희들이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감히 나로호도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을 그 우주 궤도에 올려놓은 그러한 그 우주 발사체이다. 위성 발사와 우주 탐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5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3A 위성은 상업종으로 개발된 위성 중에서는 고성능 지구관측 위성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중적외선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적외선을 포함하더라도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적외선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A 위성은 본체를 개발할 때 민간 기업을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 앞으로의 이런 본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했다는 데도 의의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고해상도 광학 렌즈가 장착된 아리랑 3A호는 앞으로 4년간 528km 상공에서 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아리랑 3A호의 발사 성공으로 보다 자유로운 영상 촬영이 가능해진 우리나라. 적외선으로 야간과 악천후 속에서도 선명한 관측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낮에만이 아니고 밤에도 이제는 서로 사물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사물 식별 외에도 아까 온도에 대한 특성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간 광학으로만 보는 것과 광학과 적외선을 같이 촬영했을 때 거기서 얻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서로 영상의 상호 보완이나 서로 특성을 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999년 저궤도 위성 아리랑 1호를 시작으로 고해상도 광학 관측 영상을 보내오는 아리랑 2호. 이전보다 해상도가 2배가량 좋아진 아리랑 3호. 기존 아리랑 시리즈와 달리 기상 상황과 야간에 관계없이 지구 관측이 가능해진 아리랑 5호에 이어 첫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아리랑 3A호까지 시리즈로 발전한 아리랑 위성으로 광학, 레이더, 적외선 관측망이 완성됐다. 이제 아리랑 위성을 개발하면서 이걸 시리즈로 발전시키기로 했어요. 그 인공위성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계속 기술의 연속성하고 기술의 그 발전성을 두 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술을 완전히 다른 거를 하면은 거기에 다시 새로운 그 실패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들어요. 근데 계속 같은 위성을 만들면 기술의 발전성이 없기 때문에 그건 세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1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달 탐사에 대한 융합 연구를 시작했다. 대형 프로젝트 중 하나인 달 탐사는 우리나라의 향후 우주 산업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달 탐사는 미래 우주 대항해 시대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구 궤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화성 탐사, 소행성 탐사 등 태양계 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 탐사는 국력과 과학기술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우주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궤도선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세계에서 7번째 국가, 또 착륙선을 성공하게 되면은 4번째 국가가 됩니다. 달의 궤도를 도는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개발해 보내는 한국형 달 탐사 프로젝트.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산업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총동원해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달 탐사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갖고 있다. 내년에 착수를 해서 2018년 말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38만 킬로를 비행해서 달의 100km 궤도에 진입을 하고 그 후에 1년간 궤도를 선회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달 표면을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자원 탐사 그리고 달 환경 관측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달 착륙선과 로버를 개발을 해서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인공위성의 핵심 기술,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 항공기의 핵심 기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 과학기술 발전과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주 개척과 개발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미래는 우주를 개척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미래학을 연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분들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이 민족의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우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토가 세계에서 100위권 바깥에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협소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뭐 영토를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거고요. 따라서 우주 개발을 해서 우주 영토를 이제 확보하는 그러한 일이 필요합니다. 광복 이후 과학기술 연구와 함께 진행되어 온 것은 과학문화를 확산시키고 창의 인재를 육성시키는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목적과 창의사의 구현을 위해 설립된 곳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이다. 온 국민이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과학기술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창의재단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미션인 과학문화의 창달과 창의재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67년) 과학기술 후원회로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자와 기술자를 육성하고 과학기술이 스며드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 그것이 곧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취지로 설립됐다.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게 다양한 각도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두 축입니다. 하나는
시민들이 즐길 수, 그러니까 창의력도 증진시키고 즐길 수 있는 그 과학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뭐 온라인 플랫폼이나 그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보급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기회를 많이 증대하는 겁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과 함께하는 소통으로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다. 그 과정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무한상상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한상상실은 전 국민 창작 공간으로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 저희 국립과천과학관 무한상상실은 국민들이 상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만들고 그다음에 만든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배우고 그다음에 장비를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유하다라고 해서 자기가 만든 것들을 대중이나 아니면 창작자들한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진이 있지 않으실까. 일단 두 가지 정도가 크게 목표 스펙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무한 상상실은 메이커 문화가 시작되는 곳이다. 다양한 물건이나 제품을 창작하는 메이커 문화는 창조 경제의 핵심적 사회 기반이기도 하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과학기술도 너무 발전했고요. 경제적인 활동들도 워낙 다양해져서 과학기술 자체 또는 경제 활동만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많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의미는 국민 저마다가 국민 개개인이 바로 과학기술 혁신 주체가 되어야 되고 창조 경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메이커 운동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이커 문화는 또 다른 산업 혁신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무한 상상실에서는 새롭고 창조적인 일들이 가능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만들어져 판매로 이어지기도 한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부품으로 새로운 디자인의 3D 프린터를 완성한 손현용 씨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완성했다. 처음에는 엉성하게 만들었지만 이게 하나하나 만들어감으로써 점점 더 잘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계속 만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더 잘 만들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죠. 무한 상상실에서 완성되는 다양한 물건과 제품들. 이곳에서는 과학을 재미있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고 손기술과 지속적인 작업으로 자신이 상상하던 것들을 완성시킨다. 이것이 메이커 문화의 또 다른 모습이자 창조 경제의 시작이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집에서는 할 수 없거나 이제 따로 이제 어떤 많은 장비들이 필요한 작업들인데 이제 그런 장비들을 개인이 다 소유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장비들을 여기서 다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함으로써 이제 제작자들은 그거를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잠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해서 사용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자기가 이제 어떤 뭘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배우고 체험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의 또 다른 밑거름이다.
청소년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으로 소통하고 또 과학을 체험하는 가운데 신나게 즐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 미래를 조망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빈민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혁신과 창조 경제의 새로운 발판이 되고 있다. 예, 우리나라처럼 부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수출을 통한 경제 발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출 제품이 휴대폰, 자동차 같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개발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장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 생산 기지로서 발전을 시작을 했고 그런 제조 강국으로 부상할 때까지 그 과학기술이 뒷받침했던 그런 역할하고 지금 지식과 관련이 되는 어떤 고부가 가치 그런 그 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과학기술 역할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제조 강국으로서는 과학기술이 제조 산업을 뒷받침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창조 경제에서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역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분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경제라는 그런 그 키워드가 과학기술 그 자체에서 추구해야 될 비전이 되는 그런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복 70년, 과학 70년. 빛나는 과학기술이 이끈 경제 강국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앞으로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또 다른 빛이 될 것이다.